네, 여러분 저 정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7페이지 정보 일반론을 보시면 먼저 정보의 질적 요건이 나와요. 이 정보의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는 말이 이런 것들을 갖추면 정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실성이 적실목, 적실문입니다. 그래서 적실성이 적실목, 목적과 관련된 성질, 그다음에 적실문, 현안 문제와 관련된 성질. 그래서 어떤 정보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관련돼 있으면 또 현안 문제와 관련돼 있으면 당연히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실성이 사용 목적과 관련된 성질, 또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 자, 정확성은 정확사죠. 그래서 사실이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사실인지 여부가 불투명해. 그러면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확성,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완전성, 싸그리 다 담고 있는지가 완전성이죠. 우리 경찰학 안에서 완전성 하면 저 유류품 수사에서의 완전성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싸그리 다 모아놓은 거, 이것을 완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성, 주제에 맞는 내용이면서 주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이 완전성이고, 적시성, 정보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는 거. 여기서 정보 사용자입니다. 정보 사용자. 정보 수집자가 아니라 정보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는 것이 적시성.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보, 첩보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는 시기에 제공해줘야 적시성이 높은 것이고, 적시성이 높아야 정보의 가치가 높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객관성. 중간에 국익 증대와 안보 추구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특별한 견해에 치우쳐 있어. 편견을 가지고 정보를 작성했어. 그러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생산자가 개인적 이익이나 생산부서 또는 생산기관의 이익을 감안해서 정보를 왜곡해. 그러면 객관성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정책 합리화를 위해서. 객관성이 저해되는 것입니다. 정책 합리화를 위해서 특정 사람들의 시각에 맞춰서 정보를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이, 객관성이 떨어지면 정확성도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객관성이 떨어지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작성하면 사실하고도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지면 정확성도 위배될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정보의 효용. 자, 정보의 효용이란 어떻게 사용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역시 어떤 조건을 갖춰주면 더 효과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형식 효용, 형식을 맞춰 달라는 겁니다. 형식을 맞춰주면 더 잘 쓸모 있게 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정보는 정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식에 부합할 때 형식 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 효용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2번 끝에 대통령 등 최고 정책 결정자에 대한 정보 보고서는 일면주의 원칙이 된다. 자, 일면주의 원칙만 딱 나와도 형식 효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래? 일면주의가 뭐예요? 한 장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정보 보고서. 그래서 형식을, 야, 내용이 아무리 뛰어나도, 야,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5장, 10장 만들면 미친 거지. 대통령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사실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지휘관한테 보고를 할 때는 가급적 한 장짜리로 보고해줘야 돼요. 내가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해서 한 장짜리를 보고를 해줘야 그것을 읽는 것이지. 뭐 3장, 5장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지휘관은 바쁜데 읽을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보 보고서 일면주의, 정보 보고서의 형식을 한 장짜리로 맞춰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 효용입니다. 형식 효용. 자, 시간 효용.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될 때 시간 효용이 높고요. 자, 접근 효용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현이 경찰청 정보 기록실. 첩보가 딱 수집되면 이번에 쓸 거, 이번에 안 쓸 거 가려가지고, 이번에 안 쓸 거는 정보 기록실에 따닥따닥 주제별로 정리해서 거기다가 입력시켜 놓죠. 그래서 정보 기록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접근 효용입니다. 왜 그래? 정보 기록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첩보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 정보관 개인 PC에 다 들어가 있죠. 정보관 개인 PC에 들어가 있으면 나와? 안 나오죠. 찾으려고 하면 못 찾죠. 그래서 정보 기록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쫙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정보 기록실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 정보의 분류 기록 관리와 가장 관련 깊은 정보 효용이 바로 접근 효용입니다. 정보의 분류 기록 관리, 이게 바로 정보 기록실을 운영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 소유 효용. 3번에 정보는 국력이다. 이 말 자체가 소유 효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정보라는 것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대빵이 되는 거예요. 이 정보라는 것이, 물론 정보에는 정보 첩보에는 고급 첩보가 있고 뭐 고급 첩보가 아닌 첩보가 있죠. 그러나 고급 첩보가 아닌 것 같아도 첩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대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장이랑 시장이 만나면 꼭 누가 밥 사? 100% 시장이 삽니다. 서장이 밥 사는 경우 내가 본 적이 없어. 서장이 우리 과장들 쫙 데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국장들 쫙 데리고 밥을 함께 먹으면 서장이 낸 적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조건 시장이 됩니다. 왜 그래? 이 사회적으로 급수는 시장이 높지만 우리는 시장 잡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밥을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서장이랑 시장이랑 밥을 먹으면서 우리 서장이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시장님 뭐 테니스 잘 친다면서요? 그러면 시장은 마음속으로 이 새끼들 뒷주사를 하나. 너 테니스
뉴스 못 쳐요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열받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가 보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테니스를 좋아하는 거, 뭐 어느 테니스장을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닌 정보지만 그런 정보가 가 있으면 엄청 유용한 힘이 된다니까. 정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국력이다. 소유효용, 정보 첩보를 많이 소유할수록 그 정보기관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 기관의 힘이 되는 것이죠. 자, 통제효용, 정보는 통제해야 되죠. 통제되지 않고 내가 가진 정보를 적국에서도 내가 가진 정보를 다 알아버려. 그건 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차단의 원칙이라도 하고요. 이 방첩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즉 정보는 새나가지 않도록 통제돼야 하는 것이 이 통제 효용이고요. 통제가 제대로 돼야 그 정보 기관의 정보 활동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정보를 분류해 보면 오른쪽에 사용 수준에 따라서 수략술, 사용 수준에 따라서 전략 정보, 전술 정보. 그래서 전략 정보는 최고 지휘부에서 사용하는 거, 전략 정보. 자, 전술 정보 하위 부문에서 사용을 하지 전술 정보. 다만 전략 정보, 전술 정보는 상대성이 있는 개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정보가 전략 정보고 나머지는 전술 정보죠. 그러나 우리 경찰청 차원에서는 경찰청장이 사용하는 정보가 전략 정보고 시도청이나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정보가 전술 정보죠. 그래서 이 전략 정보, 전술 정보는 딱 그냥 뭐 대통령이 사용하는 정보만 전략 정보, 나머지는 다 그냥 전술 정보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전략 정보야. 그러나 경찰청 차원에서는 경찰청장이 다루는 정보가 전략 정보고 나머지 하위 부분에서 사용하는 정보가 전술 정보입니다. 그래서 전략 정보, 전술 정보의 구분은 상대성이 있는 개념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아래 분석 형태에 따라서 분기, 현판, 분기, 현판. 그래서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 자, 기본 정보는 과거에 대해서, 현용 정보는 현재에 대해서, 판단 정보는 미래에 대해서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이 판단 정보입니다. 그래서 판단 정보를 보시면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특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 평가한 정보가 판단 정보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그때 정보 생산자의 능력과 재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이 판단 정보죠. 그렇죠? 판단 정보를 만들려면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미래 예측 능력까지 있어야. 죄송합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능력, 현실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 능력에다가 미래 예측 능력까지 있어야 이 판단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생산자의 능력과 재능을 가장 많이 필요하는 정보예요. 자, 4번. 근데 일반적으로 정보 사용자는 판단 정보보다 현용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다? 좀 이상하죠. 아니, 실컷 판단 정보를 만들려면 정보 생산자의 능력과 재능이 가장 많이 필요한다고 해놔놓고 정보 사용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판단 정보가 아니라 현용 정보래. 이게 뭔 소리죠? 이제 이런 거죠. 이 지휘관들은 미래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즉 우리 조직이 어떻게 잘 발전해 나고 뭐 이런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휘관은 원래 이 인간사의 속성이죠. 뭐에 관심 있어? 지금 현안에 대해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터진 현안을 내가 잘못 처리하면 나는 잘리는 거예요. 지금 현안을 잘 처리하면 나는 이 자리 유지하고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도 받아서 또 가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은 현재 돌발 상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판단 정보가 아니라 현용 정보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사의 속성인 겁니다. 인간사의 속성이고 이 정보 세계의 속성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적에 따라서 적극 정보, 보안 정보. 이 보안 정보는 소극 정보라고 돼요. 그래서 목적보 또는 목적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목적에 따라서 국가 경찰 기능, 즉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정보가 이 보안 정보고 그 외의 정보가 적극 정보입니다. 그래서 나라 지키는 정보, 나라의 경찰 기능을 위한 정보, 이게 보안 정보, 소극 정보. 그다음에 그 외의 정보, 즉 나라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정보가 이 적극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집 활동에 따라서 인간 정보, 기술 정보, 활인기죠, 활인기. 수집 활동에 따라서 인간 정보, 기술 정보, 활인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 첩보 출처에 의한 정보의 분류를 해보시면 근본 출처 정보와 부차적 출처 정보, 입수 단계에 따른 분류인데 출처의 입수 단계, 출처의 입수 단계. 자, 근본 출처는 직접 받은 것이고 부차적 출처는 한 다리 건너서 받은 거죠. 근본 출처는 직접 받은 것이고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한테 직접 받은 것이고 부차적 출처는 거쳐서 한 다리 거쳐서 중간 매체를 거쳐서 받은 것이 부차적 출처입니다. 자, 오른쪽에 공개 출처와 비공개 출처가 있죠. 자, 공개 출처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출처로부터 얻어진 정보. 공개 출처, 비밀스럽게 관리되지 않는 출처, 비밀스럽게 관리되지 않는 출처. 그래서 공개 출처의 예시가 니은에 뭐 신문, 방송, 여행객, 전화번호부, 연구기관 보고서, 뭐 논문, 기타 공개된 자료 이런 것에서 취득하는 것이 공개 출처고요. 비밀 출처는 비밀스럽게 관리하는 출처인 거죠. 그래서 비밀 출처,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처의 입장이 난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출처. 그래서 비밀스럽게 관리되는, 비밀스럽게 보호되는 출처가 비밀 출처입니다. 자, 비밀 출처의 예가 니은의 첫째 줄 끝에 정보관, 그다음에 둘째 줄에 공작원, 협조자, 귀순자, 외교관, 주재관 이런 것들이 다 비밀 출처에 해당합니다. 자, 딱 봐도 비밀 출처는 엄청 중요하고 공개 출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정보학이 뭘 중요시해? 아니, 비밀 출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공개 출처가 조금 무시받았다면 오늘날의 정보학은 공개 출처도 엄청 중요하게, 비밀 출처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오늘날의 정보학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화살표에 공개 출처에서 얻은 모든 첩보가 비밀 출처에서 얻은 첩보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래. 이 말이 공개 출처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 아래 세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비밀 출처 정보의 획득 비용이 공개 출처 정보의 경우보다 높으므로 비밀 출처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래서 우선 공개 출처 정보의 획득 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정부 기관의 자원 낭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역시 공개 출처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미국의 랜슨이 뭐라 그랬냐면 각국 정보기관 정보의 80% 이상이 공개 출처로부터 입수된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들도 이 새끼들 넘어와서 뭐 하는 거 보면 뭐 대단하게 막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와가지고 잡지 보고 신문 보고 TV 보고 그거 요약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더라는 거야. 왜냐? 비밀 출처를 획득하려면 비밀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군인들, 고위, 장교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고요. 군 부대 침투해야 되는데 어떻게 침투하냐고. 침투하다가 되져버리지.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는 넘어온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기서 지내다 보면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해석 능력, 판단 능력이 높아지죠. 그런 높아진 판단력을 근거로 해서 공개 출처, 언론, TV 보면서 막 그거 정리해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 첩보기관의 첩보 정보의 80% 이상이 공개 출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공개 출처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학생이 수집하는 건 다 공개 출처만 수집할 수 있는 거죠. 학생이 갈 수 있다면 꼭 첩보 스파이 보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파이 보내려면 돈 엄청 들지. 잡히면 막 돼지지. 학생이 가면, 학생은 지적 능력이 있잖아요. 지적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사회에 가서 살다 보면 막 판단력이 엄청 높아지죠. 그러면서 전문 자료들, 비록 공개 자료지만 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서 누구든 볼 수 있는 논문 같은 것에서 양질의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학생이 가면. 그래서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이 말이 공개 출처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아래 정기 출처 정보와 우연 출처 정보를 보시면 주기성 여부에 따라서 정기 출처, 정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 우연 출처, 우연히 만난 사람한테 얻은 정보.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 당연히 정기 출처에서 얻은 것이 신빙성이 사실일 확률이 높죠. 우연히 만났어. 다음에 만날지도 안 만날지도 모르는데 뻥카 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죠. 정기 출처, 다음에 또 만나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또 만나야 되는데 뻥카 치면 금방 발견되니까 뻥카 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정기 출처하고 우연 출처가 있어. 어떤 것이 신뢰성이 높아? 통상적으로 정기 출처가 신뢰성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정보의 순환. 이 정보 과정, 정보 활동은 일정한 순환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큰 순환이 요수 생배죠. 정보 요구, 첩보 요구죠. 첩보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요수, 생배. 그리고 각각의 단계 안에는 또 각각의 단계 안에 소순환 과정이 또 있죠. 그래서 전체 순환 과정 안에 소순환 과정, 그것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정보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자, 정보 순환 4단계 과정이 요수 생배, 정보 요구, 수집, 생산, 배포. 자, 정보 순환 과정의 특징을 보시면 두 줄 끝에 각 단계는 매 단계마다 소순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전체 순환 과정에 연결됨으로써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보 순환 과정이고요. 자, 정보 순환 과정 하나씩 보시면, 자, 정보 요구 단계 2번에 정보 요구의 소순환 과정이 기계명조죠. 기계명조 또는 기계명검. 왜냐면 맨 마지막에 조정 감독이 이제 사후 검토라고 하기 때문에 검토, 조정 감독에서 기계명검 또는 기계명조, 기계명검, 기계명조. 자, 첩보 기본 요소 결정, 수집 계획서 작성, 명령 하달, 명령, 그 다음에 조정 감독, 기계명조, 기계명검. 자, 정보 요구의 방법을 보시면 의의가 정보 요구 방법을 통해서 정보 수집의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정보기관의 제한적인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정보를 요구해야 우리 정보관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또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적으로 요구를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자, PNIO, EEI, SRI, OIR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자, 먼저 PNIO,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입니다. PNIO. 자, 의의가 끝에 한 국가의 1년간 기본 정보 운용 지침이고요. 특징이 기억 끝에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 지침이 되고요. 그래서 니은에 국가 정보기관이 주관해서 이 PNIO를 작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정원에서 PNIO를 작성해서 각 부문 정보기관에 하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PNIO를 작성해서 경찰청 등에다가 뿌려주면 각 전자청 등에서는 PNIO를 바탕으로 해서 EI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PNIO를 근거로 해서 EI를 작성한 다음에
EI의 바탕에서 일상적인 정보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에 경찰청에서 정보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 P&I죠. 그래서 P&I를 근거로 해서 EI를 즉 연간 첩보 수집 계획 연간 첩보 수집 계획서인 EI를 P&I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짜는 것이죠. 자, EI를 보시면 EI 첩보의 기본 요소 essential elements. 그래서 첩보의 기본 요소 의의가 기억의 끝에 일반적, 포괄적, 계속적, 반복적 그리고 사전 계획서에 의해서 첩보를 수집합니다. 왜? 미리부터 계획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첩보 수집 계획서를 작성해서 수집합니다. 자, 니은에 해당 부서의 정보 활동을 위한 일반 지침이죠. 우리 경찰청의 일반 지침 EI를 근거로 해서 계속적, 반복적, 일상적 첩보 수집 활동을 합니다. 자, 특징 계속적, 반복적 디귿에 사전에 첩보 수집 요구 계획서를 작성해서 자, 미음에 P&I를 지침으로 작성합니다. 자, SRI를 보시면 SRI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 SRI 특정 첩보 요구인데요. 자, 의의가 어떤 수시적 돌발 상황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 단편적, 지역적 투수 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첩보가 이 SRI입니다. 자, 특징이 돌발적, 단기적, 즉 갑자기 어떤 문제가 빵 터져버려. 그러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EI에는 담겨있지 않으니까 SRI로 해서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EI는 우리 경찰청에서 딱 작성을 해가지고 각 시도청에다가 계획적으로 이번 달에는 쭉 이렇게 수집해. 또 다음 달에는 이렇게 수집해. 또 연간 것도 미리 나눠주고 매월 이번 달에는 이거 수집해. 딱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EI죠. 근데 갑자기 딱 사건이 터져. 그러면 쪽지로 우리 인터넷 쪽지로 각 시도청에다가 오늘 17시까지 이거 조사해서 보고할 것 해서 딱 보내버리죠. 그러면 시도청에서도 또 경찰서에다가 오늘 경찰청에서는 17시까지 보고하라 그러니까 시도청에서는 하다를 할 때 15시까지 이런 상황 보고할 것. 그러면 15시까지 딱 경찰서에서 쫙 받아가지고 시도청에서 한 2시간 막 해서 경찰청에다 딱 보내죠.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그 SRI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전국 250여 개 경찰서 정보관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받아본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 중에서 쫙 읽어보면서 18개 지방청 시도청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이거 좋네. 한번 대여섯 개에다 쫙 띄워놓고 딱 작성해가지고 딱 가서 보고하는 것이 바로 이 SRI입니다. 그래서 SRI 특징이 돌발적, 단기적 그 다음에 니은의 지역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첩보 요구 디귿의 사전 수집 계획서는 불필요하죠.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성할 수가 없는 거죠. 갑작스럽게 요구되는 첩보인데 사전 수집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냐고요. 그래서 사전 수집 계획서가 없는 것이 이 SRI고요. 리얼에 경찰 업무에 활용되는 정보 요구는 주로 SRI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꼭 EI가 계획적으로 작성되는 EI가 경찰 정보 활동의 주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게 첩보 세계, 이 정보 세계의 특징이 계획된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계획된 일은 계획된 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근데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딱 생겨. 그것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해결하지 못해? 지휘관 잘려. 그러니까 지휘관이 엄청 관심을 가지는 것도 다 SRI에 엄청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고 또 정보 활동의 속성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자, OIR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될 때 P&IO에 우선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 목표 이게 OIR입니다. 즉 OIR은 P&IO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특징 니은에 OIR로 책정되는 정보는 P&IO에 따른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져버려서 P&IO에 우선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OIR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 정책 수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즉 아예 정책을 수정하기로 정부 차원에서 그냥 마음을 먹었어. 그때 경찰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이 OIR입니다. 판이 바뀌어버린 거죠. 판이. 그래서 우리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딱 이 OIR이에요. 뭐냐면 처음에는 막 최순실이 나타나고 막 십상시 나타나고 할 때는 다 SRI죠. SRI. 그러다가 청와대 광화문에서 막 50만, 100만, 150만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세상 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넘어가면 SRI가 아니라 OIR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판이 바뀌어버려. 그때는 P&IO에 우선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OIR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SRI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어느 판이 바뀌어버려. 그럼 OIR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자, 요수생배의 두 번째 수집 단계를 보시면요. 자, 니은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입니다. 아니, 정보기관으로서 행사하려면 첩보가 있어야 돼. 첩보를 수집하지 못하잖아요. 정보기관이 아니지. 병신들. 그래서 이 정보기관에서는 첩보가 있어야 정보기관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첩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단계가 이 첩보 수집 단계입니다. 자, 첩보 수집 단계의 소순환 과정은 개수전이에요. 개수전. 근데 계획 개수전이죠. 계획 개수전. 자, 수집 계획, 네, 개척 수집 전달, 계획 개수전, 개개수전, 계획 개수전, 개개수전. 아래 표 중에서 첩보 출처 개척에서 미음을 보시면요. 미음에 자, 이중성 가외성의 원칙 또는 이중 출처 개척의 원칙. 이중성이 좀 중복되더라도 중복되게 두는 것을 이중성이라고요. 자, 가외성. 어떤 하나만 믿지 않고 추가적으로 두는 것을 이 가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성, 가외성 비슷한 표현인데요. 이중 출처 개척도 비슷한 표현이고요. 자, 출처로부터 획득한 첩보의 내용의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출처를 개척하고 이들 출처로부터 얻어진 첩보들을 대상으로 상호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이 첩보 출처 개척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출처를 딱 하나만 두고 해.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나한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죠. 배신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 믿어버려. 배신해버리면 엄청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믿을 만한 출처라고 하더라도 첩보의 출처는 복수로 두는 것이 이 정보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 오른쪽 요수생배의 생산 단계로 넘어가면 생산 단계. 자, 의의 기억의 중간에 정보 사용자 요구에 맞도록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 생산 단계입니다. 니은의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되는 단계. 그래서 아까 첩보 수집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는 맞지. 그러나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되고 또 정보관의 역량, 능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은 이 정보 생산 단계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도청에서 쫙 받아가지고 전자청 13층인지 9층인지 뭐 어디 구석에 박혀서 정보관이 딱 이렇게 펼쳐놓고 빡 작성하는 이게 정보 생산 단계입니다. 이때 엄청난 이해 능력과 엄청난 판단 능력이 있어야 그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문적 성격이 가장 많이 지배되고 또 정보관의 역량이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정보 생산 단계고요. 정보 생산의 소순환 과정이 선기 평분정해 또는 분기 평분정해, 또는 분기 평분정해를 쓴다. 선택 분류, 그다음에 기록, 평가, 분석, 종합, 해석이죠. 그래서 먼저 이번에 쓸 건지 안 쓸 건지 쫙 추려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선택 분류고요. 그다음에 기록, 쓰든지 안 쓰든지 간에 그 중요한 내용은 딱 기록해놔요. 첩보를 수집해서 버리지 않고 딱 기록해 둡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쓸 것 중에서 평가가 그 첩보 자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지금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돼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이 첩보가 믿을만해? 뻥카하냐? 이것을 따져보는 것이 이 첩보의 평가고, 분석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현안 문제에다가 첩보를 대비해 보는 것이 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첩보 자체의 신뢰성을 믿을 수 있는 첩보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평가고, 분석은 현재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다가 첩보를 대비해 보는 것이 이 분석이고요. 자, 그다음에 종합한 다음에 해석하는 것이죠. 종합한 다음에 해석. 자, 아래 첩보의 선택 및 기록. 첩보의 선택은 필요한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고요. 첩보의 기록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단 주요한 내용을 기록해서 관리한다니까요. 그래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첩보이거나 또는 사용한 첩보를 관리하는 과정이 첩보의 기록이고요. 자, 평가. 첩보 자체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아래 분석. 문제에 대비해서 이 첩보를 문제에다가 대비해서 풀어보는 과정이 이 첩보의 분석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첩보의 종합은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하는 과정이고요. 첩보의 해석은 하여튼 결론을 내는 거죠. 결론을 내는 것이 이 첩보의 해석입니다. 저 위쪽에 첩보의 분석을 보시면 정보의 분석이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이 있고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은 하여튼 해결될 때까지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 더 첩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계속 수집하면 결국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이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의 중간에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제시하는 것. 2번 중간에 분석보다는 수집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이 뭐예요? 분석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현안 문제에다가 첩보를 대비해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다가 첩보를 대비해봤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계속 첩보 수집하는 것이 이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이고,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은 하여튼 논리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풀어보는 것인데, 자, 상황 논리는 그냥 우리 상식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상식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보는 거. 자, 이론 적용은 유명한 이론, 보편적인 이론을 현재 문제, 풀어야 할 정보 문제에다가 대비해 보는 거예요. 자,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는 과거 유명한 사례를 샘플로 가져와서 지금 사례인 것처럼, 지금 사례가 과거 유명한 사례하고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대비시켜 보는 것이 이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입니다. 즉 사례 분석법이죠. 사례 분석법이 이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간편하고 용이해? 사례 분석법이 가장 간편하고 용이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가 이번에 가장 간편하고 용이하며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 방법입니다. 대신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 방법은 단점이 있죠. 뭐요? 그렇게 가져온 사례가 지금 문제가 되는 현안하고 유사성이 없어. 그러면 완전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완전 이상한 짓 해놔 버리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정보 배포 단계, 요수생배의 마지막 배, 요수생배의 마지막 배. 자, 정보 배포의 원칙이 필시적 계보죠. 필시적 계보. 자, 먼저 필요성.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만 배포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정보가 다 새나가 버리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만 배포를 하고요. 자, 적시성. 적시에 적당성. 쪼개서 소화할 수 있는 수준만 적당량을 배포하라는 것이고요. 너무 많이 배포하면 소화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새나갈 수가 있으니까 적당량을 배포하라는 것이고요. 자, 보안성. 보안 대책 강구해야 되고요. 자, 계속성. 한 번 배포했으면 계속 배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 누구 판단에 의해서 배포해? 정보기관, 정보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과에서 뭐 생활안전과에다가 어떤 정보를 배포해, 또는 우리 경찰 정보에서 뭐 문화체육관광부한테 어떤 정보를 배포해, 누구 판단에 의해서? 정보과 판단에 의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부서한테 우리 정보과에서 정보를 줬어. 왜 줬어? 이 정보가 그 부서 또는 그 공무원한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준 거잖아요. 아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줬으면 그 관련된 정보가 새로 들어오면 그것도 계속 줘야지. 그래야 그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원칙이 있어? 정보기관은 흔히 가오다시 엄청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 그냥 안 주죠. 막 줄 것처럼 안 줄 것처럼 막 잘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엄청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첩보 엄청 쌓여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가오다시 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근데 야, 가오다시 하지 말고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준 그 기관이나 공무원한테는 필요하다고 니네가 판단했으니까 준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가 추가로 입수되면 계속 주라는 겁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가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이 계속성이고요. 아래 정보 배포 단계 등 보안 조치를 보시면 정보를 배포할 때 보안 조치를 강구해줘. 정보를 배포할 때 정보가 흔히 새 나가니까. 그래서 그 보안 조치 중에서 정보의 분류 조치, 이 정보를 분류만 해도 보호가 되는 거죠. 왜 그래? 정보를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딱 분류만 시켜놓으면 분류하는 순간 1급 비밀은 1급 비밀 관리 원칙에서 2급 비밀은 2급 비밀 관리 원칙에서 관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의 분류 조치 자체가 이 보안 조치고요. 자, 인사 보안 조치, 사람에 의해서 유출될 가능성을 줄이는 거. 그래서 뭐 보안 심사나 보안 서약, 보안 교육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인사 보안 조치고요. 물리적 보안 조치는 보호구역 지정하는 거. 물리적으로 특정 지역, 건물 이런 것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물리적 보안 조치고요. 통신 보안 조치는 뭐 통신 조심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정보 배포의 수단. 자, 비공식적 방법은 그냥 대화로서 알려주는 겁니다. 비공식적 방법은 대화로서 알려주는 것을 비공식적 방법이라고 하고, 자, 브리핑이 거기 개인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 아래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또 현용 정보 배포선을 많이 이용됩니다. 그래서 브리핑, 우리 청장만 소회의실에다 청장만 모셔놓고 브리핑할 수도 있고, 또 청장하고 국장들 다 국관들 다 오라고 해서 브리핑할 수도 있죠. 그래서 브리핑 개인 또는 다수 인원에게 청장만 모셔놓고 브리핑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화면 딱 띄워가지고, 또는 청장하고 국관들 다 모셔놓고 브리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 그다음에 강연식, 문답식, 현용정보 배포선을 많이 이용하고요. 자, 니은에 이 브리핑이 성공하려면 브리핑하는 사람, 계장, 과장, 이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면 브리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버벅대 저처럼 말 더듬으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그래서 치밀한 사전 준비와 구술 능력이 요구되고, 발표자가 브리핑하는 사람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 브리핑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 메모,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니은의 중간에 긴급한 정보, 즉 현용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가 그냥 살짝 써가지고 지휘관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는 지휘관이 뭘 하고 있더라도 메모로 전달할 수 있죠. 왜? 지휘관이 회의를 하고 있고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고 필요 없어요. 누구랑 대화를 안 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회의를 하고 있어도 그냥 가서 메모 옆에다가 살짝 놓고 그냥 오면 지휘관이 막 얘기하면서 살짝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지금 바로 반드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메모죠. 그래서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자, 디귿에 메모를 해야 되니까 요약이나 결론만을 그냥 언급하지 세세한 배경 상황은 언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성은 다른 수단에 비해서 낮습니다. 자, 일일 정보 보고서는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재반 정세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그 얘가 대통령 일일 보고서입니다. 맨 끝에 대통령 일일 보고서. 대통령한테는 매일 일정한 시점이 되면 오늘 있었던 일 쫙 정리해서 이제 보고하죠. 그것이 일일 정보 보고서의 예고요. 자, 특별 보고서하고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특별 보고서는, 그 다음에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둘 중에 하나는 요청받고 제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요청 없이 그냥 제작하는 겁니다.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가 요청받고 제작하는 것이고, 특별 보고서는 요청 없이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특별 보고서, 누적된 정보가 다수 사람이나 기관에게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치가 있을 때, 즉 우리가 첩보가 수집되면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않잖아요. 분류해서 기록해서 정보 기록실에다 착착착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주제별로 분야별로 차차 정리를 해놔. 어느 날 딱 보니까 특정 분야의 정보가 첩보가 엄청 쌓여 있어. 아, 이것이 뭐 과학기술부 또는 뭐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거기에 특정 부서, 특정 공무원한테 엄청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때 특별히 그냥 보고서를 작성해서 부서나 공무원한테 전달하는 것이 특별 보고서입니다. 자,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는 특정한 정보 사용자가 요청한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작성하고 배분하는 것. 즉, 어떤 부서나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연금 개혁해가지고 줄이려고 하는데 정보기관의 판단은 어때? 정보기관의 판단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우리 조직 안에서도 우리 저 검찰하고 이번에 한번 싸우려고 하는데 정보부서의 판단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작성해 주는 것이 지정된 연구과제 보고서입니다. 자, 오른쪽 정보경찰 활동을 보시면 정보보고의 종류. 자, 상황정보, 속보죠, 속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는 것이 상황 정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특별한 사안에 대한 일시적인 상황이나 진행 과정을 신속하게 보고하는 정보, 속보가 이 상황 정보고요. 자, 정책 정보는 주요 정부 시책의 효과, 타당성,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개선 방향을 보고하는 것이 정책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우리 경찰이 타 부처의 정책을 딱 이 식탁에다 올려놓고 막 난도질 해가지고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정책 정보 보고서입니다. 자, 아래 나머지는 뭐 보시고 아래 정보 보고서를 보시면 자, 견문 보고서, 볼견, 그다음에 문, 들을 문. 그래서 보고 들은 거 그대로 그냥 오늘 뭐 목욕탕을 갔더니 뭐 목욕탕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거 그냥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견문 보고서입니다. 자, 정책 보고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상황 보고서도 아까 속보 말씀드렸고요. 자, 정보 판단서 또는 정보 대책서. 이게 지휘관으로 하여금 경력 동원 등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는 보고서. 자, 이번에 경력 동원 필요성 있는 중요 지표에 대해서는 미리 정보 기능에서 정보 판단서를 작성해서 지휘관에 보고하고 경비 수사 등 관련 기능에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판단서 또는 정보 대책서가 내일 집회 시위가 한 몇만 명 정도나 참석하고 그 다음에 집회 시위의 양태는 뭐 화염병이 좀 날아다닐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시위대는 한 5만 명 되는데 우리 경찰은 한 50개 중대 동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이런 것까지 판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정보 판단서는 정보 대책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는데 경력을 제대로 충분하게 대지 못했어. 또는 경력을 대야 되는데 되지 못했어. 누구 잘못이요? 정보 잘못입니다. 왜? 경비에서는 이 정보 대책서, 정보 판단서 만들어준 대로 정보에서 지휘관한테 보고하면서 경비 쪽에다 보내. 지휘관이 오케이 하면 50개 중대만큼 시도청 통해가지고 전국에다 요청해서 딱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집회 시위 때 경찰력을 제대로 못 대. 또는 뭐 대야 되는데 아예 경찰력 준비를 못했어. 그것이 주로 누구 잘못이요? 정보 잘못입니다. 정보 판단서, 정보 대책서를 만들지 못했거나 또는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죠. 자, 정보 보고서를 작성할 때 특정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정보관은 한 번도 근무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보 보고서 작성하는 정보관들 경찰청 뭐 9층인지 13층인지 거기서 쪼그려 앉아서 작성하는 애들은 이것 좀 지켜서 작성한다 그래요. 그 약속이 자기들만의 약속이 판예 전추죠.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판단이 가장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맨 끝에 우려가 가장 약하게 판단하는 것이 우려입니다. 그래서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판단됨 거의 확실시, 예상됨 비교적 확실, 전망됨 장기적 예측, 추정됨 막연히 추측, 우려됨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경우. 그래서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판예 전추, 거비장 막대. 이게 그냥 숙지해 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원조사. 자, 신원조사 번호무 규정에 규정되어 있고요. 신원조사 누가 주체요? 국정원장이죠. 국정원. 번호무 규정도 국정원 주체고 국정원 소관이고 신원조사도 국정원 소관입니다. 자, 36조 신원조사. 자, 국정원장은 제3조 제2호 즉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그래서 안보 관련된 인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 신뢰성, 충신의 충신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원조사를 합니다. 자, 충신. 전에는 이게 뭐가 하나 더 있었어. 전에 성실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충신만 남았습니다. 원래 끝에 남는 것은 충신만 남는 거죠. 그렇죠? 충신만 남았어요. 충신만 남았다. 그리고 끝에 신원조사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 신원조사 관련해서는 다 한다야. 딱 하나만 할 수 있다. 뭐? 위탁. 위탁. 우리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권한 위탁 규정만 위탁할 수 있다고 나머지는 다 강행 규정으로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사를 한다. 자, 사망에 관계기관장은 그때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그 요청하는 것이 공비보장직인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공비보장직에 대해서 요청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관계기관장이 신원조사를 요청한 사람만 국정원장이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국정원장이 신원조사를 요청 또는 직권해서 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직권해서 한다. 그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권은 없어지는 거죠. 국정원장 직권으로 신원조사 못하는 겁니다. 오케이? 전에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관계기관장이 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 무조건 신원조사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원조사가 누락될 염려는 없는 거죠. 강행규정으로 요청하라고 그냥 해놨기 때문에
때문에. 자, 그 신원조사 대상이 공비보장직. 그래서 자, 공무원 임용 예정자. 근데 모든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아니라 안보 관련된 것만. 그래서 괄호에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만 신원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비보장직의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모든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아니고 일부 공무원 임용 예정자. 그다음에 2호에 비밀 취급 인가 예정자. 자, 4호에 보안시설 보호장비 관리하는 기관장 플러스 직원까지. 그래서 보호장직이죠. 보안시설 보호장비 관리하는 기관장 직원까지 있어. 보장직. 공비보장직. 그다음에 6호에 각급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자, 37조.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1항. 국정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으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통보해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통보해야 한다고요. 자, 2항에 관계기관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보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하여튼 모두가 다 강행이고 또 이것이 지금 나라 지키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강행 규정으로 해놓은 것이죠. 대신 딱 하나 임의 규정이 있어. 그것이 45조 권한의 위탁 규정.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찰청장이 이걸 위탁받아. 그러면 어디 업무야? 정보 업무죠. 그래서 이 치안정보국장, 공공안전 정보국장이 치안정보국장으로 바뀌었죠. 치안정보국장의 임무고, 그래서 이 신원조사가 정보 파트에 나오는 겁니다. 신원조사 원래 국정원장 소관인데 그것을 경찰청장한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청장이 위탁을 받으면 누가 담당해? 정보에서 담당합니다. 아래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으로 가보시면 56조에 국정원장은 다음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합니다. 그 국정원장이 직접 하는 신원조사가 3급 이상이에요. 3급 이상. 자, 거기 3항에 경찰청장은 1항, 2항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사를 하고 월별 통계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즉 4급 이하는 우리 경찰이 하는 것이죠. 3급 이상 국정원장이 하고 4급 이하 경찰청장이 하고, 그 경찰청장이 할 때 누가 해? 치안정보국장이 하고요. 자, 오른쪽 집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시법. 자, 집시법, 거기 아래 판례 1번 볼게요. 판례 1번을 보시면, 자, 집회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이다. 그래서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만 보호받고, 폭력적 집회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폭력적 집회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폭력 집회는 그럼 무조건 막 해산시켜도 돼? 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원칙적인 선언 규정이죠. 그래서 이 집회 자유에서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비폭력 집회다. 이 표현이 폭력 집회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론적 표현을 쓴 것이지, 폭력 집회는 무조건 그냥 강제 해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판례에서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그 집회가 뭐 신고한 집회건 신고하지 않은 집회건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할 때 이 직접성 명백성이 다 갖춰져야만 집회 시위 강제 해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1번 판례 내용이 그냥 폭력적 집회는 무조건 강제 해산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집회 시위는 평화적 집회 시위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냥 원칙론적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자, 용어의 정의. 자, 집회, 여러분 집회가 있고 5개 집회가 있고 시위가 있어요. 이 중에서 집시법에서 5개 집회와 시위는 개념 정의를 해놨어요. 근데 집회는 개념 정의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개념 정의를 누가 해? 판례에서 하는 거죠. 판례에서. 그래서 자, 집회 옆에 집시법에 집회 개념 정의는 없어요. 5개 집회와 시위 개념 정의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 집회 개념 정의는 이게 판례에서. 자, 집회란 특정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이 집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다공회죠. 다공회. 다수, 공동 목적, 회, 모이는 거. 그것을 이 집회라고 합니다. 자, 아래 화살표에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 규제 대상이 봅니다. 판례에서 이 다수의 의미를 2인 이상으로 그냥 보기 때문에 하여튼 2인만 있어도 집회, 시위,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화살표에 집회란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 2인 이상이라면 모이는 장소,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아래 공동 목적 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은 집회가 아니에요. 왜? 다공회, 다수, 공동 목적, 일시적 회합, 이게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공동 목적 없이 우연히 만나는 것은 집회가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주의에 유형상 기자회견의 형식이지만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공동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경우 집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 시위냐 아니냐를 따질 때 실제적인 성격을 따져요. 뭐 형식적으로 뭐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하면 뭐 집회 시위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건 음악회를 하건 형식적인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격에서 실질에 따라서 집회 시위
시위 여부를 따집니다. 자, 5개 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 아래 시위를 보시면 시위는 시위의 행위 태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앞에다가 일이라고 써주세요. 동그라미 일을 하나 써주시고. 그래서 시위의 행위 태양 중에 하나가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를 통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 자, 시위의 두 번째가 유력 앞에다가 2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시위 태양의 두 번째가 유력 또는 기세를 보여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도 역시 시위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는 꼭 일반인이 자유를 통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만 시위가 아닌 것이죠. 왜? 시위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일반인이 자유를 통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함으로써, 또 하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력 또는 기세를 보여서 하는 것도 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위의 태양이, 행위 태양이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아래 화살표에 시위는 넓은 의미의 지표에 포함됩니다. 지표가 더 넓은 개념인 것이죠. 지표를 넓게 정의하면 시위까지 포함하고요. 자, 두 번째, 1인 시위는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집회 시위에 해당하려면 2인 이상이 돼야 돼. 다수가 돼야 되는데 그 다수가 2인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인 시위는 이름 잘못 붙인 거죠. 시위가 아닌데 1인 시위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1인 시위가 아닙니다.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자,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둘 수 있죠. 오케이? 주최자가 주관자를 따로 둘 수 있지. 주관자가 주최자를 따로 둘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집회에 있어서 대빵은 주최입니다. 주최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최고 높은 사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주최자가 최고 높으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최자가 주관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자, 팁. 주최자에는 아무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심지어 수배자도 집회 시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자, 두 번째,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격 유무를 불문하고요. 외국인 수배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니까요. 누구든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자, 마지막 팁에 다수 단체 대표들이 공동 대표를 겸하고 있는 연합단체가 개최한 집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대신해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단체 부위원장이 집회 사유를 봤다면 그 사유자를 집회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집회 주체를 따지는 것은 집회 시위 신고서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따집니다. 실질적으로 주도했어. 그럼 집회 주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집회 시위에 주체로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어? 주체로 볼 수 있으면 주체자 준수상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자, 집회가 변질돼.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집회가 변질되면 무조건 주체 준수상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주체로 볼 수 없으면 참가자 준수상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참가자 준수상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그 개인이 혼란한 상태를 한 것을 개인마다 입증해야 참가자 준수상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대신 주최 준수상 위반은 그냥 변질됐으면, 전체적으로 변질된 것만 입증하면 주최자는 그냥 바로 처벌된다니까요. 그래서 주체로 볼 수 있어 없어가 쉽게 처벌할 수 있어 없어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체로 볼 수 있으면, 집회가 변질됐으면 쉽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비록 집회 시위 신고서에 주체라고 적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수 단체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연합단체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단체의 부위원장이 집회 사유를 봤어. 그때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주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 니네 변질됐으니까 너 처벌할 거야 이 말입니다. 자, 아래 주위에 사전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현장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구호와 노래를 제시한 것에 불과한 사람 주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좀 나서기 좋아해가지고 앞에 나서가지고 뭐 구호 몇 번 외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집회자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별도로 그 사람이 직접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것을, 이 집회를 막 혼란시킨 것을 별도로 정확하게 구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집회자로 볼 수 있으면 집회가 혼란스럽게 돼, 집회가 변질돼, 그러면 주최자는 바로 그냥 처벌할 수 있다니까요. 자, 아래 질서 유진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해서 집회 시위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고요. 자, 팁 첫 번째 끝에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 유진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18세 이상 이것 빼놓고 나머지 이 질서 유진의 뭐 능력, 자격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18세 이상만 규정하고 있고요. 아래 질서 유지선을 보시면, 자, 질서 유지선이란 끝에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끝에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질서 유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팁에 사람의 대열이나 버스 등 차량은 질서 유지선을 사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사람의 대열은 질서 유지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게 판례 그냥 명식으로 언급했어요. 대신 버스 대열을 질서 유지선을 할 수 있는 점들은 논란이 좀 되는데, 이 사람의 대열을 질서 유지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서 버스 등 차량도 앞으로는 질서 유지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아래 괄호에 다만 차량에 대해서는 견해 다툼이 있고요. 왜냐하면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람의 대열은 질서 유지선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인도 경계석, 차선 등 지상물은 질서 유지선이 될 수 있죠. 제 지금 말이 막 발음이 막 이상해지죠. 여러분 저 밥 먹고 하죠, 여러분. 밥 먹고 고생하셨고 여러분 힘내시고 여기 입구에서 만나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